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강씨 예전에 그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맨부커상 받았다라는 얘기 듣고 채식주의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읽었을 때는 다른 우리 딸도 읽고 아내도 읽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나름대로는 되게 괜찮았었어요. 읽고 나서 어쨌든 뭐 해설을 찾아보고 그랬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에 대한 폭력성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게 그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했는데 저는 그 3부작으로 제일 마지막 그 언니죠, 언니의 그 이야기들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소년이 온다는 안 받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봤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사서 작년인가? 나오자마자 샀어요. 사서 봤는데 계속 읽다가 보니까 사사망쟁이였던 거죠. 거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죽잖아요. 너무 한 50쪽 남았는데 못 읽겠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잘. 그래서 딱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딱 터지고 났잖아요. 한강 노벨문학상 받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날 다 읽었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모든 도서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점에서도 그렇고 지금 1분에 136권이라잖아요. 1분에 136권씩 팔렸다는데 실질적으로 6일 동안 통계를 냈을 때 100만 권이 팔렸대요. 6일 동안. 앞으로도 100만 권이 정도 팔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권. 우리나라 책 그렇게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그냥 보관하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권, 15권씩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기도 하고 아는 지인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읽는 이거 읽기 어려울 거예요. 맨 처음에 한강 씨가 썼던 소설들이 그렇게 녹록한 소설은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것들이 힘들어요. 그 작별하지 않는다는 바사망쟁인데 그게 전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채식주의자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소설을 썼지만 그 세 가지들이 제일 많이 한강에 온다는 되게 많이 뜨고 있어. 소년이 온다는. 그럼 이렇게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뭐 일본에서는 또 하루키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었나 봐요. 거기는 계속 그 노벨문학상 후보로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처음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다른 분야에서 처음으로 탄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 30년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쪽에 대한 갈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고 아시아 쪽에서는 여자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매대에서도 지금 뭐 그쪽에서도 많이 찾는다고 그러고 우리나라는 지금 당분간 찾기 힘드실 거예요. 전자책도 그렇고 종이책은 당연히 더 그렇고 그리고 출판사들이 대부분 아주 호황이죠. 삼성출판 막 이런데도 그 주식이 엄청나게 오르고 밀리의 서재인가요? 밀리죠. 밀리의 서재인가요? 밀리의 서재죠. 거기도 주식이 엄청. 근데 그 주식이 오른 예스24나 이렇게 주식이 오를 왜 그럴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볼게요. 한강 노벨상의 출판주 쨍하면 그 삼성 출판주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당일날은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 그 다음에 뭐 15% 뭐 8% 이러는데 예스24는 이틀간 상한가 갔대요. 그럼 60%잖아요. 상한가. 뭐 몇천 원 안 되지만 주식 하나에 몇천 원 안 되지만 그걸 잘 보면 이럴 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사람들은 오르는 주식을 산다 그랬죠. 제가 늘 그랬죠. 자산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르는 걸 산다 그랬죠. 오르는 거. 그럼 대부분 저쪽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책을 많이 사겠죠. 책을 많이 산다라는 것은 책에 관계된 책을 파는 그런 그 예스24나 뭐 이런 데도 책을 많이 파니까는 수익이 많이 남는 거잖아요. 출판사도 많이 찍어야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남잖아요. 모든 회사는 수익이 많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생기면 실제로 그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가치는 올라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책을 살 거니까 이런 그 책에 관계돼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두면 주식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사는데 이틀 만에 60%가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럴 때 이 첫날 빵 예스24에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예스24에서 30%가 올랐어요. 첫날 하루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예스24를 가지고 있다 또는 내가 예스24를 가지고 있지 않다. 굳이 제가 예스24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주식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어떤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이거 누가 예스24가 누군가가 노벨문학상 받아가지고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예스24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책을 좋아해서든 어떤 이유로든 예스24를 보유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30%가 뻥 올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보유하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고요. 안 보유하고 있으면 한 30% 정도로 투자해요. 보유하지 않으면 30% 투자. 네. 그렇죠. 없어 다시 새로 산다. 네. 그리고 보유하면은 그냥 지켜보고. 지켜보고 있고. 네. 어떠세요? 보유하고 있으면 좀 더 살 것 같아요. 보유하면 더 산다. 보유하지 않았다. 보유하지 않았다, 안 산다. 보유했다면 더 산다. 저는 모든 것들을 잘 보면 이런 것들은 예스24의 가치, 예스24의 그 안에 회사의 그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 30%는 어떤 종류의 수치, 어떤 종류의 성장 정도냐면, 수익이냐면,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주식시장이 한 50% 정도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코로나나 뭐 이런 그런 대부분의 경제적으로, 코로나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뭐 제한급 상황에 따라서 그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 폭락했으면 대부분 20-30%예요. 30%. 그럼 그거는 폭락해서 떨어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급등이에요. 급등. 이유가 내부에 있지 않아요. 외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부에 있는 것들이 계속 힘을 그 예스24의 가치를 계속 제공해 주느냐만 생각해 보면 된다. 언제 떨어질지는, 언제 제자리로 갈지는 몰라요. 그죠? 언제 그 30% 올라온 것을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왜냐면 예스24 자체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랐어요.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만약에 예스24를 가지고 있다. 근데 30%가 펑 올랐어요. 근데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요. 팔아야죠. 내일을 그건 개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팔아야죠 그러는데 30%가 하루 올라서 30% 팔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틀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또 30% 올라요. 3일까지가 4일까지가 그거는 신이 아니면 누구도 몰라요. 그게 이틀이 갈지 3일이 갈지 4일 갈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럼 뭐냐면 내가 그렇게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30% 오른 그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로또 맞은 것처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심리가 드냐면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부적인 요인은 언제까지 오를 거라는 것들을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 올랐어요. 30% 팔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 실현이에요. 그냥 30% 이익 실현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내일까지 가지고 있겠다라고 하면 나는 무엇을 짊어져야 되냐면 뭘 짊어지면 돼요? 리스크를 짊어져야 돼요. 내가 올랐던 그 30%가 떨어질 수도 있는 리스크. 왜 리스크를 짊어지냐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뭐가 되냐면 정확하게 이익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이익 실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를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본인들이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그렇게 올랐을 때는 팔 거야. 또 나는 이래서 더 지켜볼 거야. 지켜볼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그만큼보다 다시 원래로 갈 수 있어 라는 것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30% 올랐지만 그 다음에 원래대로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가도. 근데 보편적으로는 갑자기 올랐다고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루 있다가 팔아도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뭐가 되냐면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기간이 더 많을수록 그 다음 날 팔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떨어지는 걸 다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급등주에서 모두가 겪고 있는 공통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더 올라갈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올라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실제로 내가 올라타자마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뛰어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 지날수록 내가 탐욕이 생기잖아요. 욕심이 생겨서.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저 같으면 어떤 시나리오가 늘 있었냐면 저는 그냥 팔아요. 다시 다 팔아요. 그래서 정말 그 예스20가 진짜 필요하다. 다시 필요하다면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왔을 때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던 그 가격이 다 소진됐을 때 그때 다시 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만 얻는 거예요? 저는 30%의 수익만 얻는 거예요. 그 정도가 뭐라고요? 웬만한 경제적인 큰 타격이 있을 때 떨어졌던 가격이랑 거의 똑같은 수익률, 엄청난 수익이란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30%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년 수익률 몇 퍼센트 정도면 아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죠?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1년의 수익률이 자산을 가지고 내가 수익을 얻고자 해 어느 정도예요? 10% 상당히 높은 거죠. 상당히 높은 거죠. 5%. 5%면은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예금 특판한다 그러면 5%만 안 하시겠어요? 하죠. 줄 서죠. 그것도 5%를 계속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1년 또는 2년이잖아요. 실제로 5%면 예금에서 은행에서 5% 예금을 계속 준다 그러면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다 폭망이에요. 안전마진이 그 안전자산이 5%까지 주면 그럼 실제로 잘 보세요. 안전자산이 5% 주면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줄을 서는데 한 해에 5%씩만 하면 이 이자는 상당히 이 소득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럼 5%라고 치면 그거 30%면 몇 년? 6년치를 하루에 보고. 근데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6년치를 하루에 그렇게 해서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원금 손실 없이. 그럴 때는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그게 제어가 가능할까? 내가 심적으로 그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평정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변동성에 대한 평정심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십 년간 투자했던 사람도 하루 한 번에 다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제가 늘 말했지만 1억 정도를 번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1억을 번 사람들은 내가 몸담고 있는 주식시장의 크기는 1억을 훨씬 넘는 그 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 5억, 10억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5억, 10억 장이 다 내 돈이겠어요? 대부분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빚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번 돈보다 늘 빚은 커요. 그럼 순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이렇게 해서 2년도 계속 연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빚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벌었던 원금은 순식간에 없어지거든요. 그럼 순식간에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식은 강제 매도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누구는 다, 모든 사람들이 뭐 30%부터는 60%가 좋고 60%면 100%가 좋죠. 다 알죠. 알지만 리스크가 크다라는 것 말고도 뭐가 있냐면 30에서 60 정도를 더 바라게 된다면 사람들은 더 큰 욕망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달리는 마차에서 뛰어내릴 때 10km로 달리는 마차에 뛰어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게 90km, 100km 넘어가면 뛰어내리기 어렵다니까요. 겁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그 마차가 절벽으로 떨어질 때 그때까지 뛰어내리지 못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이게 모든 버블이 붕괴하던 시기에 나타났던 모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나는 그 절벽 떨어지기 전에 뛰어내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자산에 움직이는 것들은 자산이 움직이는 게 한 10 정도 움직이면 마음 한 100, 1000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리 이럴 때 심심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폭락했을 때, 폭등했을 때 이거는 누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익으로 가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이익도 없고 누군가에게 손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반드시 해보세요. 반드시 한 30분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주식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것도 그렇고 부동산에 대한 것도 그래요. 자기만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